안녕하세요. 평생을 남의 덕으로 사는데 그게 다 자기가 잘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며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 있죠. 바로 저희 시아버지 얘기입니다. 저희 시아버지는 누가 봐도 얄밉고 이기적이고 말만 앞세우면서 잘난 척하는데 실체는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정반대분이에요. 오죽하면 제가 결혼 초에 해맑고 철없는 며느리 시절 시어머니에게 한번 여쭤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대체 왜 아버님이랑 결혼하신 거예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내 평생 가장 많이 들은 질문을 내가 언제 하나 했다. 철없는 며느리는 대답을 듣고 빵 터져서 깔깔깔 웃었지만 시어머니 표정은 이미 해탈을 거듭한 표정이더라고요. 그도 그럴 것이 시아버지는 동네에서도 알아주는 한량망난이었거든요. 저희 시아버지는 아주 잠깐, 정말 잠깐이란 말도 민망할 정도로 아주 잠깐 선생님을 하신 적이 있대요. 그것도 제대로 된 학교도 아니고 지금으로 치면 방과 후 교실 같은 수업인데 수업을 한 학기나 1년 동안 하신 것도 아니고 대체 교사로 들어가서 3번 정도 하신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선생이라는 직함을 달고 일을 한 건 평생을 통틀어서 10시간이 안 되는 거죠. 그나마도 누구를 가르친 것도 아니고 그냥 교실 안에서 아이들을 지켜보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시아버지를 처음 만난 사람들이 듣는 자기소개는 늘 이 선생이라고 불러주시면 됩니다. 오죽하면 저희 부모님도 상견례하고 와서 혹시 시아버지가 오랫동안 교직에 계셨냐? 왜 엄마 아빠한테 미리 얘기 안 했냐? 교직자 집안인 거 왜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었냐고 저한테 물어보실 정도였어요. 저는 차마 말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때는 부모님한테 교직에 잠깐 계셨는데 그 이후로 그냥 다들 선생님 하니까 이 선생이라고 불러달라고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상견례 전에 남편한테 자초지종을 듣기는 했지만 설마 그 자리에서까지 본인을 이 선생이라고 칭하실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거든요. 그러면 평생 무슨 일을 하고 사셨냐고요? 아무 일도 안 해주는 게 저희 시아버지가 가장 잘하는 일입니다. 저희 시아버지가 일단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온 집안 식구가 긴장해야 했어요. 결혼 전에 남편은 저희 아버지가 집에 계시는 날이 그렇게 좋았대요. 그래서 저는 또 해맑게 물었죠. 왜 같이 놀아주니까? 아니 적어도 집에 계신다는 건 나가서 사고를 치지 않는다는 거잖아. 그 말 한마디로 모든 게 이해가 되었습니다. 어떨 때는 부동산 사기를 당해 갖고 오셨고요. 어쩔 때는 경매 사기를 당해서 오셨습니다. 사기꾼 집단이 이름만 빌려주면 이사 직함을 주겠다고 꼬셔서 어느 회사 이사 직함을 딱 달고 그것 때문에 회사 연대 보증에 걸려서 혼쭐이 나신 적도 있어요. 다행히 저희 시어머니가 몹시 인내심이 뛰어나고 똑똑하고 야무지신 분이라 그나마 본인이 공무원으로 번 돈 다 투자해가며 아버님 뒷수습하고 아들 둘 키우고 그렇게 사셨던 거죠. 저희 시어머니는 동사무소 공무원이셨거든요.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그 긴 시간 지각 한 번 결석 한 번 없이 성실하게 일하신 분이에요. 은퇴하시고도 소일거리 찾고 야학 봉사도 하시고 요즘에는 비슷한 연령대 어른들에게 스마트폰 사용법 가르치시는 봉사도 하십니다. 그리고 워낙 공무원 생활이 오래되셔서 여기저기에서 일일 강사로 초청도 많이 받으세요. 정작 선생님 호칭은 저희 시어머니가 들어야 맞지만 저희 시어머니는 본인 입으로 한 번도 선생이라고 칭한 적이 없습니다. 통털어서 10시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잠시 다른 사람 대타로 교실에 앉아 있기만 했던 저희 시아버지가 선생님이라는 명칭을 쓰실 뿐이죠. 처음에 제가 결혼하고도 제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처음에는 뭘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나 싶었는데 점점 살다 보니 그 말이 맞더라고요. 돈이라고는 벌어보신 적도 없고 어머님 덕분에 아들 둘 덕분에 사신 분이 어쩜 그렇게 자기 프라이드가 강하신지 말끝마다 내가 없으면 이 집안은 안 돌아간다. 내가 이 집안의 가장이다 라는 얘기를 떵떵거리면서 하시는데 눈치 없고 할 말 다 하는 되바라진
며느리인 저는 몇 번이고 아버님이 하시는 게 뭔데요? 라는 질문을 하고 싶은 걸 꾹꾹 참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도 제 표정이나 말투에서 그런 게 느껴지시긴 했나 봐요. 어느 날 저를 붙들어다 딱 앉혀놓고 굉장히 엄한 시아버지 모드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참지 못했습니다. 아버님 양반집 아니던데요? 제가 결혼 전에 족보 조사 다 했거든요. 3대 위인가 그때 할아버지가 전딱 팔아가지고 양반 족보 사신 거라고 나오던데 그래서 아버님네 족보 되게 얇잖아요. 저희 친정은 족보가 6건이에요. 아버님이 얼굴이 시뻘개지시면서 팩 돌아앉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하루 종일 저와 한마디도 섞지 않으셨습니다. 나중에 시어머니가 저를 실그머니 불러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바른 소리 하는 거 우리 다 안다. 그리고 내 말이 맞는 것도 다 알고. 근데 내 시아버지 초등학교까지밖에 안 나왔어도 선생질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 밖에서는 선생이라 불러달라 빌고 집에서는 자식 며느리한테 선생질하는 그건 악으로 사는 사람인데 저 양반 살면 얼마나 살겠니? 그냥 선생질하게 둬. 이번에 엎질러진 물이니까 그냥 넘어가고 다음에도 또 저런 헛소리 하거든. 내 아버님하고 그냥 꽹과리 치면 울리듯이 그렇게 받아줘라. 아유 미안하다. 시애미가 돼서 며느리한테 이런 부탁이나 하고. 그런데 차라리 혼이 나면 들이받기라도 하지 시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니 왜 제가 창피해지는 걸까요? 더 열받고 창피하고 속상하고 어이없는 건 시어머니시겠죠? 그런데 그런 분도 그렇게 참고 있는데 제가 뭐라고 그렇게 들이받았나 싶으면서 엄청 반성이 되더라고요. 그날부터 저는 시어머니를 존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말씀대로 그 다음부터는 시아버지가 무슨 말씀을 하시면 내 아버님 하면서 정말 꽹과리 치면 자연스레 울리는 소리처럼 응대했어요. 아버님 말씀이 들어오면 바로 내 아버님하고 대답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나갔죠. 시아버지는 눈치도 없으셔서 제가 그렇게 대답해주니까 드디어 며느리가 나의 진가를 알아챘구나 라고 생각하신 듯 했습니다. 기분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오히려 집은 평화로웠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제가 결혼하고 10년째 되던 해에 일어났어요. 평소 저희 시어머님은 아들이 가장인 집의 시어머니는 손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일절 저희 집에 발걸음도 안 하시거든요. 보통 다른 시어머니가 아들 집에 와선 냉장고도 열어보고 세탁기도 열어보고 쓰레기통도 흘끔 보면서 트집 잡는다면서요. 그런데 저희 시어머니는 아주 정확하게 처음부터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이지만 일단 결혼하면 내 며느리의 남편이다. 내 며느리가 허락하지 않는 한 나는 내 며느리 집을 가지 않아. 아들 집도 남의 집이야. 그러니까 너희 집 가기 전에 항상 내가 일주일 전에 미리 약속 잡고 너희가 허락하면 그때 갈게. 그러니까 너희 아버지가 뭐라고 하셔도 절대 집 비밀번호 이런 거 알려주지 말고 그것만큼은 철저하게 해라. 오히려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는 청개구리 기질이 있어서 그런지 더 비밀번호를 알려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 말씀 무시하고 2달쯤 뒤에 저희 집 비밀번호를 어머님한테 문자로 남겨드렸습니다. 어머님 제가 언제 쓰러져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비상용으로 하나 알려드릴게요. 언제든지 오시라고 알려드리는 건 아니고요. 정말 비상용입니다. 라는 말까지 덧붙였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 요즘에는 살면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 일단 내가 메모는 해놓고 있으마. 하지만 내 시아버지는 절대 모르게 해라. 네, 어머님. 저도 시아버님께 알려드릴 생각이 추호도 없어요. 그랬는데 이후로도 몇 년간 시어머니는 정말로 저희 집에 딱 한 번 오셨습니다. 그것도 저희 이 집 이사하고 집들이 한다고 온 가족을 불렀을 때 그때 한 번 오시고는 절대 오지 않으셨어요. 그런 시어머니였는데 어느 날 남편이 저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목소리가 엄청 흥분되어 있더라고요. 여보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인데 그렇게 흥분을 했어? 당신 그렇게 흥분한 거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일단 집에 가서 내가 얘기하고 저기 좀 이따 어머님 가실 거야. 어머님이? 무슨 일 있으셔? 저기 엄마 좀 당분간 우리 집에 계셔야 될 것 같아. 왜? 무슨 일인데? 나중에 가서 얘기할게. 일단 엄마 문 좀 열어줘. 마침 저는 몇 년 전부터 회사 구조 조정 때문에 일주일에 3일은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고 나머지 이틀은 회사 나가서 오전 근무만 하는 형태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도 충분히 성과는 나는 일이기 때문에 저로서는 훨씬 좋았죠. 하지만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졌다고 해서 제가 집을 잘 치우고 산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집에서 일을 한다는 핑계로 더 안 치우게 되고 음식도 대충 시켜 먹게 되더라고요. 당연히 집은 엉망진창, 조금도 정돈이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어머님이 오신다는 말에 그래도 눈치가 보여서 후닥후닥 치워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고 있는데 어머님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네, 어머님. 방금 전화 받았어요. 언제쯤 도착이세요? 미안하다. 내가 집 앞인데 너 혹시 집 치우거나 그러는 것 때문에 나를 못 들여보내는 거면 지금 문을 좀 열어주고, 만약에 그런 거 아니고 내가 따로 별도로 일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면 내가 밖에서 기다리다 내가 들어오라는 시간에 들어가마. 오, 아니에요, 어머님. 안 그래도 청소하려고 그랬는데 그럼 올라오셔서 청소 좀 같이 해주실래요? 그래, 내가 같이 치워줄게. 쿨한 시어머니는 그렇게 집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 양손에 큰 트렁크 2개가 들려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어머니, 집 나오셨어요? 그렇게 됐어. 아니, 왜요? 어머님이 못 참으실 일이면 어마어마한 건데? 내 아버지랑 이혼한다. 청천벽력 같은 일이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의 이혼은 사실 아버님을 뺀 모두에게 행복한 일인 건 분명했어요. 그런데 두 분이 이혼을 하시면 아버님을 비롯한 모두가 힘들어지는 것도 사실이었죠. 말인즉슨 저희 아버님은 본인이 잘나고 훌륭해서 떵떵거리고 그래도 남한테 크게 손 안 벌리고 사는 거라 착각하고 계시지만, 어머님이 없는 아버님은 납동강 오리알이고 끈떨어진 신발이고 신부 없는 결혼식이란 말이죠. 누구도 환영하지 않고 하다못해 동네 친목회에서도 아마 반겨주지 않을걸요? 그런 어머니가 아버님을 떠나신다 하니 갑자기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의 브라보 시니어 라이프를 위해서는 응원하고 지지해야 될 일이었지만, 홀로 남으신 대책불가 아버님을 생각하면 그래도 어머님이 옆에 좀 있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이기적인 며느리의 생각이었죠. 어머님 그 결정 여자로서는 지지하지만 며느리로서는 몹시 걱정되는데요. 내가 하고자 한 거 아니야. 두 번째 충격이었습니다. 어머님이 하자 그러신 것도 아니고 아버님이 이혼을 먼저 얘기하셨다는 사실에 제 이성이 탈출을 하고 말았어요. 저도 모르게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고 있더라고요. 아버님이요? 무슨 주제로요?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러게 말이다. 그 주제에 글쎄 여자가 생기셨단다. 담담한 어머님 앞에서 제가 할 행동은 아니었지만 저는 몹시 흥분해서 머리를 쥐어뜯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서야 후회하긴 했는데 그 당시에는 너무 흥분해서 어머님 앞에서 할 말 못할 말 가리지 않고 마구 쏟아냈어요. 아버님 미치신 거 아니냐면서부터 혹시 머리에 총 맞으신 거 아니냐? 아니, 그렇게 평생 사기에 걸리고도 모자라 이제 드디어 꽃뱀한테까지 걸리신 거냐? 어머님, 그래도 아버님을 떠나시면 안 됩니다. 저희는 어떡하라고요? 등등 어머니로서는 서운하실 수도 있는 얘기를, 황당하실 수도 있는 얘기를 정신 못 차리고 쏟아냈죠. 간신히 제가 제정신을 차린 건 어머님이 저한테 이 한마디를 하셨을 때였습니다. 이번 주말에 여자가 집으로 들어온댄다. 그래서 나왔어. 쇼크로 한 바퀴 돌았던 머리가 또 다른 쇼크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느낌이었어요. 이성을 잃고 흥분했던 저는 어머님의 두 번째 발언으로
다시 집 나갔던 이성이 머릿속으로 기어들어오는 걸 느꼈죠. 한결 차분해진 모습으로 제가 어머니께 다시 여쭈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님, 정리를 하자면 아버님이 바람이 났고 어머니한테 이혼을 요구했고 이혼이 성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주말에 새 여자가 집으로 들어온다고요? 정리하자면 그래. 나는 이 사람에게 규책 사유를 물어서 이혼 소송할 예정이야. 그리고 주말부터 여자가 들어오는 것도 이혼할 때 분명히 이 사람한테 불리하겠지. 하지만 그 사람에게 그런 얘기를 해주진 않을 예정이다. 갑자기 머릿속에서 용암이 터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 성격이 조금 무디고 약간 엉뚱하기는 하지만 청개구리 같은 면과 함께 또 하나 존재하는 게 히어로의 마음이거든요.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고 이것이 아니다 생각하면 어떻게든 관철해내는 게 그게 제 성격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순간 결심했어요. 어머님의 이혼을 반드시 제 손으로 성공적으로 만들어버리겠다고 말이죠. 제가 무슨 인맥이 있겠어요. 하지만 온머리를 굴리고 불려 아빠의 친구의 사촌형이 변호사라는 걸 떠올렸고 엄마의 절친한 친구의 오빠가 자산운용관리사라는 것도 떠올렸습니다. 창피하고 사돈보기 민망하다며 말리는 어머님을 뒤로하고 저는 바로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길게도 말을 안 했습니다. 시아버지가 바람이 나서 어머님을 쫓아내시고 새로운 여자를 주말에 들이신데 시어머니는 성공적인 이혼을 하셔야 되고 재산을 지키며 남은 재산을 증식시켜야 돼요. 엄마, 아빠, 변호사하고 자산운용관리사 연 닿을 수 있죠? 소개 좀 해주세요. 제가 누구 딸이겠습니까? 저희 엄마, 아빠 딸이잖아요. 저희 엄마, 아빠도 저랑 성격 똑같거든요. 딱 듣자마자 두 분이 바로 알겠다라면서 전화를 끊고 변호사와 자산운용관리사와 연락을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경황 없이 나오느라 아무 준비도 못했다며? 오늘 하루만 저희 집에서 자고 내일부터는 내가 호텔로 가겠다고 말이죠. 저는 펄펄 뛰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께 제안을 하나 했어요. 어머님, 제가 재택근무하는 건 아시죠? 알지. 너 일주일에 2번은 회사 나가고 3번은 집에서 일한다며. 그런데 제가 집에서 살림을 하는 게 아니라 일을 하잖아요. 이 집안 꼬라지가 보이시나요? 오, 아주 잘 보인다. 이 집을 어머님이 관리해주세요. 취업을 요청드리는 거예요. 대신 저쪽에 남편의 게임방으로 만들었던 방을 싹 치워서 어머님이 머무실 수 있는 방으로 만들게요. 너 내 남편 게임하는 게 싫구나? 네, 이걸 보고 일석이조라고 하죠. 저는 꼴 보기 싫은 게임룸이 사라져서 좋고요. 어머님은 방이 생겨서 좋고요. 게다가 저는 맛있는 밥과 빨래와 청소를 해줄 맘 편한 사람이 생겨서 좋고요. 어머님은 방세를 아끼실 수 있어서 좋고요.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하는 판에 우리 이렇게 협업하는 게 어떨까요? 저와 어머니는 남편의 의사는 물어보지도 않고 남편이 집에만 오면 틀어박히는 게임방을 어머님 방으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했죠. 남편은 여전히 화가 안 풀린 듯 씩씩거리며 전화를 받더라고요. 엄마, 도착하셨어? 당분간 우리 집에 계셔야 될 것 같아. 집에 방이 없잖아. 응, 당신 게임룸을 어머님 방으로 바꾸기로 했어. 내 게임룸을? 당신 어머니잖아. 밖에서 호텔 생활을 하실 순 없지. 게다가 이혼이라는 힘든 일을 앞두고 계신데 자식인 우리가 어머님과 함께 있어야 하지 않겠어? 제 말에 남편은 싫지만 옳은 말이니 들어야겠고 하지만 게임룸이 사라지는 건 너무 슬프고 그럼에도 자기 엄마를 며느리인 제가 기꺼이 집에 모시겠다고 하는데 반대할 수 없고 복잡한 상황에 놓인 듯 했습니다. 목소리가 영 묘하더라고요. 대신 주말에 거실에서 3시간 정도씩 게임하는 거 허락해줄게. 그리고 그 시간에는 나랑 어머님은 밖에 나가 있을게. 정말 당신은 멋진 아내자, 좋은 며느리야. 고마워. 그렇게 남편도 극적 타결을 한 후
저는 그동안 눈에 가시 같았던 게임놈을 싹 뜯어 고치고 어머님 짐을 차곡차곡 넣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은 괜찮은 척 하셨지만 몹시 마음이 상하신 듯 했어요. 왜 안 그렇겠어요? 어쨌거나 평생 그래도 뒷바라지하고 사고 수습했던 남자가 나 다른 여자랑 살 테니까 너 당장 집에서 나가 하고 쫓아낸 거잖아요. 사실 제 성격 같았으면 머리끄덩이 다 잡아서 대머리 만들어 놓고 온몸을 멍투성이가 될 때까지 펑펑 때려줬을 거예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아휴, 딱지 수준 맞는 거 찾아서 끼리끼리 살겠다는데 내가 나와줘야지. 저희 어머니 참 배포가 크신 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어머님은 저희와 함께 사는 삶을 시작하셨어요. 제 주변에 몇몇 이 사정을 아는 친구들이 시어머니랑 살면 불편하지 않냐고 하더라고요. 그때마다 저는 정말로 팔짝 뛰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친정엄마보다 오만 배는 편해. 다들 그게 무슨 소리냐고 묻길래 제가 그랬죠. 친정엄마는 한없이 편해가지고 계속 잔소리하고 구박하고 그러는데 시어머니는 그래도 제 눈치 한 번씩 보시면서 잔소리도 안 하고 본인이 그냥 해주실 거 다 해주신다고요. 게다가 저희 친정엄마보다 시어머니 밥이 훨씬 맛있거든요.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서 함께 사신 지 한 달 만에 저는 4kg이 쪘습니다. 어머님 때문에 저 다이어트 글렀어요. 이렇게 살쪄가지고 어떡해요? 어머님, 밥 너무 맛있어요. 어머님 확대범이에요. 확대범. 그러면 시어머니는 몹시 행복해하며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죠. 우리 며느리는 다 쥐어봐야 한 주먹밖에 안 돼서 좀 더 먹어도 돼. 세상에 저희 엄마는 저한테 맨날 저렇게 조선 밥만 해서 어디다 쓰냐고 얘기하는데 저희 시어머니는 쥐면 한 줌이라고 하니 제가 누구를 더 좋아하겠어요. 그렇게 시어머니는 저희와 행복하게 살기 시작하셨습니다. 문제는 시아버지와 새로 살기 시작한 그분이세요. 저희가 시어머니랑 함께 살기 시작하면서 시아버지랑은 연락을 딱 끊었거든요. 첫 주에는 연락도 안 오더니 두 번째 주부터는 계속 연락이 오더라고요. 남편한테도 오고 저한테도 오고 시아버지는 뭐가 그렇게 당당하신지. 새 시어머니가 왔는데 어떻게 너희는 인사도 안 하냐? 이런 버르장머리로 내가 자식을 가르쳤는 줄 아냐? 당장 와서 인사해라. 그리고 내 시어머니 옛날 내 엄마랑 달라서 살림도 안 해보고 그저 곱게만 자란 사람이니 도우미 아줌마를 써야겠다. 비용 좀 내라. 아니면 며느리가 와서 세심한 몸쪽 노릇하든가. 정말 되도 않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다행히 두 아들이 다 자기 아버지한테는 질릴 대로 질린 데다가 저희 도련님은 자기 아버지처럼 살게 될까봐 결혼도 안 하겠다며 비혼 선언까지 한 사람이거든요. 아주 진절머리를 치죠. 아버님이 이런저런 요구를 한 걸 두 아들이 냉정하게 거절을 한 거예요. 아버님 생활비 한 푼도 못 드린다. 어머니랑 이혼소송 끝나면 이혼소송에서 재산 분할 받으신 걸로 평생 알아서 사셔라. 그리고 도우미 비용 절대 못 낸다고 아주 싸늘하게 거절을 한 거죠. 시아버지가 처음으로 자기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은 걸 느끼셨을 겁니다. 보통 그러면 이때까지 내가 그래도 가장 취급받으면서 살았던 게 다 내 마누라 때문이구나 하고 생각할 법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할 줄 알면 저희 시아버지가 아니죠. 이것들이 엄마 편만 든다느니 아버지 무시한다느니 난리를 치시더라고요. 남편도 너무 시도 때도 없이 아버님이 전화를 하시니까 살짝 지친 눈치였습니다. 그걸 알아채신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이번 주말엔 둘이 아버지한테 갔다 와. 남편이 펄쩍 뛰었습니다. 우리가 거길 왜 가요? 가서 어떤 여잔지 좀 보고 와. 나 너희 아버지 인사하라고 보내는 거 아니야. 가서 스파이지를 좀 하고 오라고 보내는 거야. 어머님 말씀은 참 똑같은 말도 기분 안 나쁘고 뭔가 타당하게 들리게 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가기 싫어했던 남편도 가서 어떤 여잔지 좀 보고 와라. 스파이지 좀 하고 오라는 말에는 약간 귀가 솔깃했던 모양이더라고요.
좀 있다가 아버지한테 전화해서 그러대요. 예, 아버지. 이번 주에 갈게요. 그랬더니 아버님은 반색을 하시면서 이러시더랍니다. 그래? 아이가 많이 바빴지. 며느리랑 같이 와라. 그리고 내가 고기 뜯은 지가 오래됐으니까 소갈비나 좀 듬뿍 가져와라. 여기 지금 내 새어머니가 요리 못하니까 어디 잘하는 집에서 좀 사와서 며느리 보고 좀 하라고요.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밥상 한번 받고 싶은 모양인데 이것저것 할 필요 없다고 배려한다. 그냥 가볍게 소갈비찜이나 해서 밥 먹자. 저희 식사는 안 하려고요. 그냥 가서 잠깐 아버지 얼굴만 보고 올 거예요. 주말에 결혼식도 많고 참석할 행사가 많아서요. 아유 그래. 그럼 소갈비나 좀 사다 줘. 가게 들릴 시간도 없어요. 그냥 잠깐 가서 얼굴만 뵙고 올게요. 세상에. 아버님은 남편에게 소갈비를 요구했고 남편은 그걸 또 매몰차게 거절하대요. 치사한 두 남자의 아웅다웅 싸움을 보는 듯해서 어머니랑 저는 피식피식 웃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주말 저희가 아버님 집에 가려고 주섬주섬 준비를 하는데 어머님이 뭔가 큰 통을 하나 주시더라고요. 엄마 이게 뭐예요? 소갈비야. 어제 했어. 내 아빠 갖다 줘. 아유 엄마 이걸 대체 왜 했어요? 먹고 싶대잖니? 철없는 놈 먹여. 간 김에 너희도 꼬라지 좀 보고 오고. 제가 슬그머니 시어머니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머님 혹시 여기에 독을 타셨다거나 그런 건 아니죠? 그러자 어머니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아우 생각을 미처 못했네. 내가 너한테 진작 물어볼 걸 그랬다.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지? 농담을 하시는 걸 보니 어머님이 독을 타지 않은 건 확실했습니다. 남편이 계속 이거를 왜 갖고 가 하며 투덜거렸더니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알량한 자존심에 내가 줬다고 하면 먹지도 않을 거야. 아마 아까운 고기만 에잇하면서 싹 다 버릴 테니까 그냥 맛집에서 사왔다고 해. 어머님 근데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 대체 이거 왜 주시는 거예요? 어머님이 대답하셨어요. 예, 고기라도 갖고 가서 풀어놔야 이걸 보는 그 여자 얼굴이 어떤지 좀 더 정확하게 볼 수 있지 않겠니? 사람은 먹을 때 인격이 드러나고 여행 갔을 때 인격이 드러나고 힘들 때 인격이 드러나는 법이야. 너희한테 조금 더 많은 정보를 받아오게 하려고 내가 수쓴 거야. 그러니까 갖고 가서 먹으면서 잘 관찰하고 와. 저희는 그렇게 어머님이 싸주신 갈비를 들고 아버님을 뵈러 갔습니다. 아버님은 언제나처럼 왕처럼 앉아 가지고 거만하게 저희를 맞이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아버님의 옆에는 다방이나 술집에서 일할 것 같은 여자가 새 초롬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님 팔짱을 딱 끼고 말이죠. 아이 그 인사들 해라. 원래 정식으로 좀식도 올리고 제대로 자리도 마련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아직 뭐 이것저것 얽혀있는 문제가 많아서 내가 이 사람한테 미안한 게 많다. 이 사람이 워낙 너그럽고 이해심이 많아서 그냥 넘어가 주는 거지. 사실 일반 여자 같으면 이렇게 나랑 같이 지금 살지도 않아. 제 안에 바른 소리하는 또 다른 자아가 하고 싶은 말을 꾹꾹 참느라 제 얼굴은 점점 일그러져 갔습니다. 남편은 아예 여자 쪽은 쳐다보지도 않더라고요. 그러자 여자가 셀쭉거리면서 저희 아버님한테 그러는 겁니다. 아우 애들이 버릇은 없다. 어떻게 큰 절도 안 올려. 예의 전해라. 너희 어머님이시다. 그 얘기를 듣고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남편이 순한 편이기는 하지만 한번 정색하고 말하면 사실 아버님도 좀 끼갱하게 무섭거든요. 그래서 저도 평소에는 대들기도 하고 놀리기도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싹 꼬리 내리고 그럽니다. 전 이날 살면서 가장 무서운 남편의 표정을 보았어요. 제 어머니 따로 있고 아버지가 누구랑 살던 상관없는데 저희한테 어머니 소리 요구는 하지 마세요. 어머니 아니에요. 그러자 아버님이 말로는 남편을 이기지 못할 것 같고 뭔가 권위는 세우고 싶으셨는지 손에 잡히는 대로 물건을 집어 남편에게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베개, 그 다음엔 쿠션, 그리고는 재떨이가 날아왔죠. 그런데 남편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날아오는 물건들을 톡톡 발로 쳐내면서 이러려고 부르셨냐, 며 가보겠다고 일어나더라고요. 저만 어리버리하게 서 있었죠. 나중에 들었지만 남편은 자기가 그러고 나가면 저도 얼른 따라 나올 줄 알았대요. 하지만 전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시어머니가 염탐을 하고 오라고 했으니까요. 저의 염탐은 아직 끝나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남편이 쌩 나가버리고 저는 우뚝 홀로 외로이 시아버지와 시아버지의 새 여자 앞에 멀뚱멀뚱 서 있게 되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제 남편 욕을 하면서 저를 흘끗 보시더라고요. 그래, 너도 큰절 안 할 거냐? 아버님, 이 와중에 제가 큰절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어요? 저 사람도 저러고 나간 판에. 그나저나 아버님 원하셔서 갈비 가져왔는데 세상 단순한 우리 시아버님이 갈비 소리를 듣더니 눈이 반짝 하시더라고요. 그리고는 허둥지둥 다가와 제가 가져온 통을 열었습니다. 아이고, 냄새 좋다. 그런데 뭐 이거 한 통밖에 없냐? 에이그, 기왕 사오려면 2통 사오지 그랬어. 아버님, 이것도 돈 만만치 않아요. 그나마 저랑 남편까지 먹을 거 한꺼번에 해온 거라 양이 이만큼이었어요. 원래는 절반만 사려고 했다고요. 아유, 뭐 이런 걸 누구 코에 붙인다고 넷이서 먹어. 나랑 이 사람이랑 둘이 한 끼면 아유 그냥 고기 좀 꼈나 하면서 먹겠구만. 아유, 임자 이리 와요. 고기 먹어. 아우, 나는 한우 아니면 못 먹는데. 자네 이거 혹시 미국산이나 호주산으로 했나? 글쎄요, 가게에서 미국산인지 호주산인지 국산인지 안 보고 샀는데 모르겠는데요. 나는 한우가 아니면 영피위가 상해서 못 먹거든. 에이, 뭐 저기 한우겠지. 요즘 뭐 저기 비싼 갈비집은 한우로 하자뇨. 아유, 와서 먹어. 임자 아주 간이 잘 된 것 같아요. 그럼 뭐 성의가 있으니까 맛이나 볼까? 한 입 먹으면 알지 뭐. 한우인지 아닌지. 그렇게 있는 대로 고상을 떨던 여자는 딱 앉아서 한 입 먹자마자 눈이 반짝하더라고요. 그리고 무슨 아구 귀신이 들린 것처럼 개골스럽게 고기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쩝쩝거리면서 이새에 낀 고기를 쫙쫙 빼가면서 아버님과 서로 먹여주고 자기도 먹고 국물에 밥 비벼 먹고 진짜 사흘 굶은 사람처럼 퍼먹더라고요. 비싼 갈비가 그렇게까지 촌티나는 음식이 되는 거를 저는 처음 봤습니다. 한참을 먹던 그 여자가 그러더라고요. 한우 맞네? 내 입에 쫙쫙 달라붙어. 어머, 이 집갈비 잘한다. 이거 어느 집갈비야? 제 아내 청개구리가 또 불쑥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거 모자라는 집에서 가져왔어요. 그러자 시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내 입맛에 이렇게 착착 맞냐? 야, 이 집 어딘지 좀 여기서 좀 자주 사와라.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요. 아버님, 이제 갈비 못 사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이제 영업 안 한 뒤. 아니요. 어머님이 해주신 갈비거든요. 저희 먹으라고 해주신 건데 그냥 제가 좀 싸운 거예요. 아버님이 하도 갈비 얘기를 하셔서요. 그러자 이미 거의 다 먹어서 바닥을 보이던 갈비를 아버님이랑 그 여자가 먹던 것을 멈추고 저를 째려보더라고요. 그 여자가 그랬습니다. 아, 진짜 어쩐지 맛 이상했어. 여기 독이 들었을지 어쨌을지 어떻게 알아. 세상 맛 없는 갈비 성에 생각해서 억지로 먹어줬더니 뭐야? 방금까지 맛있다고 손가락까지 빨아드셨으면서 자기 전처가 한 거야. 짜증나. 그러면서 여자는 흙방으로 들어가 버리고 아버님은 씩씩거리면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너희 내 어머니랑 연락하냐? 그럼요. 어머니신데요? 너희 어머니는 이제 저 사람이요. 내가 새로 결혼을 했는데 당연히 저 사람이 어머니지. 어머니를 하늘처럼 모시라고 하늘처럼. 너희 그렇지 않으면 내 재산이고 뭐고 단 한 푼도 안 갈 줄 알아.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버님 재산이 있기나 하겠습니까?
그나마 솜털처럼 미미한 재산도 다 어머님한테 갈 거예요. 제가 어떡하든 그렇게 하게 어머님 앞에 오만 사람 다 붙일 거니까요. 하지만 그 얘기를 겉으로 하진 않았습니다. 그냥 또 치면 울리는 징처럼 내 아버님 하고 말았죠. 그렇게 빈 갈비통을 들고 밖으로 나왔더니 남편한테 부재중 통화가 7통이나 와 있더라고요. 무음으로 해놔서 몰랐죠. 그제서야 남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뭐해? 당장 안 나오고. 나 집 다시 들어가기 싫어가지고 계속 자기한테 전화했는데 갈비 먹는 거 보고 나왔어. 이 와중에 갈비를 먹였다고. 한우 아니면 안 먹겠다고 버티더니 바닥까지 보이게 긁어먹다가 어머님이 해주신 갈비라는 거 알고 빈정상에서 방으로 들어갔어.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아, 내가 너무 일찍 화내고 나왔구나. 그 장면 보고 나왔어야 하네. 살짝 후회됐는데. 그러니까 나처럼 좀 참지 그랬어. 나 봐봐. 어머님이 스파이처럼 먹는 거 보고 어떤 사람인지 알아오라고 하셔서 기가 막힌 인내심으로 끝까지 참고 봤잖아. 당신 어쩜 남자가 그렇게 인내심이 없니? 미안하다. 너무 화가 나서. 아우 몰라. 들통 무거워. 빨리 와서 이것 좀 받아가. 그렇게 아버님 집 근처에서 제가 언제 나올까 기다리던 남편과 함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께 모든 얘기를 다 해드렸죠. 그랬더니 어머님이 배를 잡고 웃으시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미국산 소갈비 중에서도 타임세일로 엄청 싸게 파는 게 있어서 에휴 그냥 개나 준다 생각하고 그거 사서 갈비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한테 한솥되는 갈비찜을 해놓으시면서 그러셨습니다. 이거는 너희 먹을 한우야. 어서 먹어. 어머 한우 아니면 두드러기 난다고 했던 여자분. 오늘 저녁에 두드러기로 오지게 고생하겠네요. 그러게 두드러기라도 났음 좋겠다. 아이고 참 정말 끼리끼리 만났네. 알긴 알았지만 듣고 나니까 더 열받는다. 그렇게 갈비찜 해프닝이 끝나니 시아버지는 며칠간 잠잠하셨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계속 문자 테러는 계속됐죠. 하늘 같은 시어머니가 뭐가 드시고 싶다고 하는데 와서 저 점쳐주는 게 며느리의 돌이다 등등 정말 되도 않는 말이 가득했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몸종이다라고 하는데 귀도 안 차서 대꾸도 안 했죠. 그리고 그쯤 저희 시어머니는 저희 부모님이 소개해준 변호사와 자산운용관리사를 만나 조금씩 이혼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재산을 3분의 2 정도 받아내는 걸로 이혼 판결이 났죠. 아무 준비 없이 재산의 절반은 자기 거라고 굳게 믿고 있었던 시아버지가 펄펄 뛰었지만 워낙 시어머니가 준비를 잘하셨고 자식들의 증언도 항목해서 혼인의 규칙 사유 및 가정생활에서의 기여도가 없었던 점까지 다 참작을 해서 시아버지는 고작 7천만 원 정도를 받고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시아버지와 함께 사는 여자분이 엄청 시아버지를 구박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저희 생각에는 시아버지가 다방이건 술집이건 다니면서 만난 여자한테 자기가 이혼만 하면 수억대 부자일 거고 그 재산을 가지고 너를 노년에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식으로 꼬신 것 같았어요. 그것만 믿고 덥석 달려들어서 결혼하겠다고 한 여자도 여자지만 그런 여자한테 반해서 세상 좋은 시어머니 내쫓고 이혼이 완료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동거부터 시작한 아버님도 똑같은 거죠. 아버님이 자꾸만 혼인신고를 하자고 하는데 여자분이 차일피일 미루면서 그냥 아버님이 가지고 있는 현금만 야금야금 뺏쓰는 것 같더라고요. 자기도 아마 발목 잡히긴 싫었겠죠. 그러니 애가 달기 시작한 건 시아버님이었습니다. 멀쩡한 어머니랑 이혼해서 낙동강 오리알 되고 새 여자랑 가정을 꾸리려고 했는데 여자는 혼인신고를 안 해주고 한마디로 여기서도 버림받고 저기서도 버림받은 애매한 상황인 거죠. 그런데 그쯤 저희 시어머니에게는 핑크빛 기류가 흐르는 일이 생겼습니다. 저희 엄마가 소개해준 자산운용사가 부인과 사별하고 15년쯤 드신 분인데 저도 몇 번 만나봤지만 엄청난 신사시거든요.
매너도 너무 좋고 재산도 많고 자녀들도 아주 잘 커서 외국에 있는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하나는 호주에서 금융회사에 다니고 하나는 영국에서 이 관련 일을 한다고 들었어요. 이분만 혼자 한국에서 살고 계신데 겨울에는 한 달간 호주에 있는 자녀에게 가 있고 여름에는 또 한 달간 영국에 있는 자녀에게 가서 시간을 보내시는 분입니다. 평생 자산운용사로 일했고 지금은 은퇴 후에 프리랜서로 자산 설계 일을 하고 계시는 건데 저희 어머님하고 코드도 잘 맞고 서로 말도 잘 통하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이혼이 완료된 후에 저희 어머님한테 실제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현금 자산이 생긴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엄청 꼼꼼하게 짜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님이 스스로 어딘가에 투자를 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 알려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당연히 어머니와 그 자산운용 관리사가 만나는 시간이 잦아졌고 어머님은 점점 화사해지셨어요. 제가 슬그머니 물어봤습니다. 어머님 이혼하자마자 연애 시작을 했더니 어머님이 얼굴이 빨개지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얘 쓸데없는 소리 하지마 늙은이가 흉해 어허 어머님이 늙은이라니요. 100세 시대의 어머님은 청춘이에요. 지금부터 연애를 하신다고 해도 25년은 연애를 하실 수 있는 나이라고요. 세상에 그런데 그게 왜 흉해요? 나 너무 부러운데요. 진짜 부러워요, 어머님. 저는 이제 저 사람이랑 헤어지지 않는 이상 연애는 꿈도 못 꾸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머님은 연애하시고 어머님이 제 워너비예요. 아이고 아무리 시어머니가 편하다지만 시애미 앞에서 못하는 말이 없네. 그런가요 어머님 연애를 하시려면 제대로 하시라고 하는 소리예요. 아우 연애는 무슨 됐어? 그냥 자산 운용하는 것만 도와주시는 거야. 그때는 시어머니가 극구 부인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저희 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 자산운용관리사분이 저희 시어머니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사별하고 처음으로 같이 하고 싶은 여자를 만났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와 남자가 그런 얘기한 거면 이미 게임 끝난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그랬죠. 엄마 그분한테 좀 더 적극적으로 다가오시라고 해. 우리 시어머니도 분명히 마음이 있으신데 뭔가 확신이 안 서서 망설이시는 것 같아. 그래 그럼 우리가 양쪽에서 좀 힘차게 밀어볼까 억울해야겠어요. 엄마 남자는 밀고 나가는 힘이라고 꼭 좀 전해줘요. 내가 시어머니는 은근하게 떠밀 테니까 저랑 제 엄마가 뒤에서 서포트를 하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 시어머니는 그분과 친구처럼 자연스럽게 지내면서 본인도 모르게 서서히 화사해져 가셨습니다. 반면에 저희 시아버지는 날이 갈수록 끈떨어진 연처럼 추레하게 늙어가시더라고요. 돈도 없죠. 옆에서 계속 짱을거리면서 밥 한 끼 안 해주는 여자 어디 버티기가 쉬운가요? 예쁜 꽃도 한두 번이지. 꽃에서 가시가 끊임없이 솟아 자길 콕콕 찌르는데 예쁘다고 안고 있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시아버지와 그 여자가 점점 싸우는 날이 늘어났고 시아버지가 저와 남편 그리고 도련님을 불러대는 날도 잦아졌습니다. 그래도 갈 때마다 시아버지는 내연녀 가늘 같은 시어머니라며 곱게 모시라는 얘기를 끊임없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하늘 같은 시어머니라는 걸 자꾸만 주지시켜서 여자분이 어우렁 혼인신고라도 하길 바라신 건가 봐요. 그날도 하도 오라고 하셔서 갔더니 시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너는 시부모가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지도 않냐? 와서 한 번씩 좀 들여다보고 시아버지랑 시어머니랑 살펴야 그게 며느리지. 아주 괘씸하다. 그 말을 듣자 제 안에 있는 청개구리 갓도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아우 시댁이 두 군데라 너무 힘드네요. 이쪽 시댁도 가야 되고 저쪽 시댁도 가야 되고 예비새 시아버지도 신경 써야 돼서 너무 힘들어요. 그랬더니 시아버님 눈이 땡그레지면서 물어보시더라고요. 아 시댁이 두 개라니 예비새 시아버지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아 내 시어머니 남자 생겼냐. 옆에서 여자가 째려보건 말건 갑자기 시아버지가 흥분을 하시더라고요. 네 되게 멋지신 분이던데 엄청 멋있어요. 그러자 시아버지가 씩씩거리면서 어떻게 다른 남자를 만날 수 있냐? 고 버럭버럭 성을 내시는 겁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제가 그랬어요.
그동안 수십 명 다른 여자 만나고 다니신 건 아버님이에요. 어머님은 그 와중에도 아버님만 보고 사셨는데 그나마도 아버님이 버리셨잖아요. 버린 여자가 다른 남자 만난다는데 그게 왜 화낼 일이에요. 그래도 바른 말이었는지 시아버지가 씩씩거리면서 저를 노려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놈이냐 어떤 새끼냐 마구 욕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엄청 유명한 자산운용사인데 재산도 많고 잘생기고 진짜 다 갖춘 남자예요. 1년의 절반은 해외여행 다니고 그런데요. 그런데 진짜 웃긴 게 제 얘기를 들으면서 시아버지를 한참 노려보던 그 내연녀가 재산 많고 잘생겼다는 말을 듣고 눈이 반짝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러대요. 그 자산운용사 나 좀 만나보면 안 되나? 나도 자산 좀 끌리고 싶은데. 네, 안 돼요. 기본 자산 10억 이상만 해주시는 분이에요. 그 여자가 10억이나 있어. 자기 나한테 돈 없다고 한 거 다 거짓말이야. 점초한테 10억이나 준 거야. 시아버지와 그 내연녀는 앞에 저랑 남편이 있건 말건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10억은 무슨 저희 어머니 그렇게 돈 안 많아요. 그냥 심술나서 열받으라고 한번 해본 말이죠. 예비새 시아버지가 있다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미끼를 던졌는데 그렇게 걸려들 줄 확신은 못했지만 상상 이상이더라고요. 여자는 돈 얘기에 길길이 뛰고 시아버님은 남자의 존재에 길길이 뛰는 꼬라지가 아침 드라마를 보는 것 같고 그러더라고요. 남편이 옆에서 그만하라고 저를 툭툭 쳤지만 저는 참지 않고 하고 싶은 말 다 했습니다. 단단히 마음이 이상한 시아버지는 다음 날부터 저한테 끊임없이 전화해서 대체 어떤 놈이냐고 계속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그냥 계속 멋지신 분이라고만 하며 시아버지를 살살 약올렸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상황을 말씀드렸어요. 그 멍청한 인간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네. 아휴, 예측이 가능해야 말이지. 설마 무슨 일을 하시겠어요. 하실 수 있는 게 없는데. 하지만 시어머니의 예상은 맞았고 저는 생각보다 시아버지를 가볍게 본 게 분명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얼마 후부터 저랑 시어머니를 토킹하기 시작하셨거든요. 제가 어머니와 어디를 나가면 어김없이 문자가 왔습니다. 그놈 만나러 가냐? 시어머니에게도 계속 전화가 오고 문자가 온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한숨을 쉬며 시아버지 전화번호를 차단 처리했더니 그 다음부터는 다른 사람 전화를 빌려서 계속 연락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시아버지를 접근금지 명령을 내려 야 하나 신고를 해야 하나 고민하던 중 그 자산운용사 선생님이 선생님과 함께 저를 만나고 싶다는 연락을 해오셨어요. 어머님이 재산 중 일부를 저희 부부에게 증여를 먼저 해주고 싶어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셨죠. 그래서 저는 처음으로 그 자산운용사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듣던 것보다 훨씬 더 멋있고 품이 있으신 분이더라고요. 입고 오신 옷도 아주 세련돼서 꼭 시니어 모델 화보 촬영을 하는 분 같았습니다. 와, 너무 멋있으시네요. 꼭 모델 같으세요. 제 주책의 시어머니가 얼굴이 빨개지시면서 저를 툭 치셨지만 그분은 오히려 허허 웃으며 제 얘기를 받아주셨어요. 그래요. 어머님에게 좀 먹힐 것 같아요. 어머 선생님 무슨 그런 말씀을 완전 먹힐 것 같습니다. 앞으로 봐도 뒤로 봐도 완전 저희 어머님 취향이신데요? 예, 진짜 못하는 말이 없어. 아니, 왜요? 며느님이 아주 솔직하고 씩씩한데 저 처음으로 여사님 앞에서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아우 진짜 저는 그렇게 수줍어하는 시어머니도 처음 봤고 예쁘게 웃으며 누군가와 눈맞춤을 하는 시어머니도 처음이었습니다. 그게 뭐라고 뭔가 뭉클하면서 눈물이 울컥 올라오려 하더라고요. 하지만 늘 깽판 치는 사람은 그런 감동적인 순간에 나타나는 법이죠. 카페 안에서 화기애애하게 얘기를 나누던 저희 앞에 불청객이 불쑥불쑥 나타났습니다. 바로 시아버님이었죠. 잘하는 짓이다. 며느리까지 앞세워서 담사스럽게 뭐래? 진짜 여긴 어떻게 알고 왔대? 어떻게 내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어떻게 딴 남자를 만날 수가 있어? 허이고 누가 들으면 순정파 나신 줄 알겠어.
사는 동안 내내 사고치고 다니다가 늙음하게 바람나서 날아간 게 누군데. 아이고, 그건 아이 남자가. 그럴 수도 있고 그런 거지. 공공장소에서 이렇게 시끄럽게 하실 건 아닌 것 같고 나가서 말씀하실까요? 하신 말씀 있으시면. 아니 너냐? 내 마누라랑 놀아나는 놈이 허참 이혼까지 하신 마당에 마누라라뇨? 그리고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여사님은 저한테 아무 관심 없으십니다. 제가 일방적으로 반해서 쫓아다니는 겁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는 울그락불그락해졌고요. 저는 이 모든 상황이 너무 흥미진진해서 두 눈을 크게 뜨고 두 귀를 쫑긋 세운 채 가운데서 눈만 대굴대굴 굴리고 있었습니다. 하하 허물키고 있다고 스스로 고백하는구만. 아직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몰라서 그러는 모양인데 잘 압니다. 아주 멋진 분인데 그동안 영 존중 못 받고 사신 것 같은 숨겨진 보석 같은 분이죠. 그래서 제가 좋아하고요. 숨겨진 보석 좋아하네. 그리고 혼자 좋아한다고 펄펄 뛰어봐야 어차피 여자는 자기가 돌보고 관심 있는 남자한테 돌아오게 되어 있어. 어린애도 아니고 질투작전이여 뭐여. 시아버지는 시어머니가 아직도 자기를 좋아해서 질투를 하게 만들려고 남자를 만난다고 착각하는 모양이었습니다. 아니 그런 생각은 대체 어떻게 할 수 있는 건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운용사 선생님이 뭔가 막 더 말을 하려 하던 그 순간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서 시아버지를 위아래로 야멸차게 훑어본 후에 운용사 선생님의 팔짱을 닦였습니다. 모두가 놀랐죠. 진짜 놀고 있네. 누가 집가집것한테 관심이 한 조각이라도 있는 줄 알아. 자기 우리 다른 데 가서 얘기해요. 차 가져왔죠. 너도 나와. 와 저희 시어머니 정말 박력이 넘치시더라고요. 여자인 제가 봐도 멋있었습니다. 운용사 선생님은 이미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는 모습이었어요. 자신의 팔에 팔짱을 낀 어머니의 손을 부드럽게 잡더니 지그시 바라보며 그러시더라고요. 갑시다. 셋이서 드라이브하고 멋진 데서 저녁 먹으면서 잔잔히 얘기하면 좋겠네요. 그렇게 멍하게 서 있는 시아버지를 두고 밖으로 나온 운용사 선생님은 평생 시아버지가 저런 차 한번 타보면 소원이 없겠다고 노래를 불렀던 멋진 외제세단 승용차를 우아하게 끌고 와 뒷문을 열고 저와 시어머니를 태웠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를 두고 저희 셋은 그 자리를 유유히 빠져나왔어요. 차 안에서 시어머니는 돌발 행동을 한 걸 사과하셨지만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참에 우리 오늘부터 일을 하시죠 여사님. 아니 며느님이 증인하시고. 저는 찬성이요. 수줍게 웃던 시어머니도 결국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는 새 연애를 행복하게 시작하셨어요. 아 시아버지는 내연녀가 그나마 있던 돈 들고 도망을 가고 혼자 쭈글쭈글해진 채 만날 집에서 멍하게 계신답니다. 아들 둘이 용돈도 넉넉하게 들이지 않고 사시는 집도 월세로 돌려버려서 생애 가장 쪼들리는 시간을 보내시는 중이에요. 안타깝게도 불쌍하지는 않더라고요. 아마도 시어머니는 내년쯤 재혼을 하실지도 몰라요. 운용사 선생님이 함께 남은 생을 보내고 싶다고 얼마 전에 청혼을 하셨거든요. 저한테도 얼마나 잘해주시는지 요즘에는 시어머니보다 새 시아버지가 더 좋아서 자꾸 어머님을 보러 가게 된다니까요. 남편과 도련님도 새 시아버지에게는 자연스럽게 아버지 소리를 하더라고요. 뒤늦게나마 존경할 수 있는 어른 이 아버지로 생겨서 감사하다나요. 평생 가족들을 괴롭히기만 했던 시아버지의 말로는 역시나 쓸쓸하네요. 감사합니다.